투표에서 이거 개표했었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정권 교체의 마지막 변수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음모일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적입니다. 투표 감시단 시민의 눈 가입을 많이 해줘야 된다. 지난 총선 시민의 눈 활동 보셨죠? 전국에 투표소 15,000개, 선거 부정을 원천 봉쇄하려면 투개표 감시단 6만 명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의 완성은 투표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포털이나 앱스토어에서 시민의 눈을 검색하세요. 투표함을 지켜야 됩니다. 새누리당 반대할 거예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앞에 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최정민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손석희 씨의 그 음성을 듣기가 귀했을 때는 이게 잘 먹혔는데요. 요즘 같이 이제 되게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다고나 할까. 저도 이제 접으려는 생각입니다. 이가혁 기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리고 빠님. 네, 안녕하세요. 빠입니다. 예. 자, 어서 오시고요.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그 느낌이 살아있던가요? 많이 죽었던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이명경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드디어 10달이 넘었습니다. 어제로. 출산하신 건가요? 이제 해산하셨네. 해산? 몸 풀었네요. 통합지모당도 아니고 해산해가지고. 자, 감사드리고 다음에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하죠? 그러게요. 날씨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몇 년 살아보니까 항상 올 겨울은 최고로 춥다, 아니 올 여름은 최고로 덥다, 뭐 이런 때는 항상 안 춥고 안 덥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 끝날 때쯤에도 막 광고에서 막 뉴스도 그렇고, 아, 올해 최악의 겨울이다, 뭐 엄청 추울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 안 춥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정말 안 춥네요. 그걸 눈치채셨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 겨울용품 메이커들 장사 좀 되라고 최악의 겨울이다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뉴스에서. 그렇죠. 자, 오늘부터 기상청 해산 들어갑니다. 해산하세요. 심지어는 저 이제 맨발에 슬리퍼 신고 밖에 돌아다니고요. 겨울 외투도 안 입고 그냥 가벼운 티셔츠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 상태까지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50 넘어보십시오. 잠바 입어도 춥습니다. 그 마음이 추운 것이겠지. 짜기를 왜 그래 기씨. 안 추워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뭐 왜 추워. 캥거루족. 마마보이. 아니야. 내 집에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50 넘은 마마보이. 콜. 아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엄마가. 진짜로 엄마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말 못했구나. 초등학교 때 전학 나와서 따로 살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네. 그러다가 결혼해서 계속 살았는데. 아하. 떨어져 살았으니까. 자식 새끼를 낳으면 뭐해. 어른 됐다고. 엄마 아빠 찾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혼하면 지 새끼밖에 못 챙기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술 처먹을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는 게 자식이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맞고요. 명령님 잘하시는 건데요. 하나를 잃으니까 하나가 생기네요. 그러게요. 그 감정을 부인할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잘했어요? 내가 안 갈구려고 엄청 노력한다 지금 내가. 부러워서. 뭐 제가 원래 한 사람한테만 충성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공적으로 소문난 우리 차장님한테 한마디. 네. 물어볼게요. 부인이 좋아요? 좋죠. 방송 듣고 계시죠?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봐요. 예. 좋죠.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오글오글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글오글해요. 저는 되게 연애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처음에 딱지를 너무 크게 맞아가지고, 이제 여자 앞에서 되게 소극적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좀 해소해주고, 외모를 안 보셨는데 외모 봐도 어떻게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남자들도. 도대체 내가 뭐 간디.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가지고 고생하나 이렇게. 저도 그런 레파토리 가끔 하는데 요즘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지겹다고. 근데 방송 안 들어요. 남편 되게 무시하는구나. 소요 방송만 듣습니다. 듣는 방송이 있는데 소요 방송이랑 커피 한 잔.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집 있는 목소리 좋아하고. 섭섭해. 그럼 다 듣네. 그러니까 트윗 쏟아보기만 안 듣는 거네. 수송만 안 듣고 다 들으신다는 얘기네요. 이거 최정민님 중전마마 너무 하시네요. 이분이 분명히 부인이 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진심인 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특조 때처럼 청문회 때처럼 질문을 해요. 그죠? 중전마마가 좋으세요?
낚이지 마세요. 저도 제 나이가 가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중전마마가 싫으세요? 예, 그거는 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4월 19일. 제가 일부러 그 날짜를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장시호는 아니네. 아, 이거 내가 참. 안 낚이네. 예. 특별한 날이잖아요. 4월 19일. 여긴 이혼을 하지 않았잖아. 예. 좋습니다. 뭐 우리들끼리 잠깐 웃어봤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월호 작년 재작년. 치매인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촬영해서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 중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멘트를 듣고 발끈한 겁니다. 열받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2014년 4월 16일 날 아침부터 그날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의 일들을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눈물 몇 방울을 떨어뜨렸는지까지도.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017년 새해가 밝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자회견의 성격 자체가 지금 현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가 숨어있는 그런 돌출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변명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때 당시 겪었을 국민적 고통이나 감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변명만 늘어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치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만큼 국민적 정서에 동감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정말 일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공직에 앉아있거나 뭔가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되게 기억하기 쉽거든요. 일상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쭉 하는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의 흐름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과외장 했을 때가 몇 년도. 그럼 그 해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때 무슨 웃기는 일이 있었고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은 최고 권력의 최고 공직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리까리하다는 거는 정말 일 대충 했다라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악마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박근혜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바보 설은 완전히 지우세요. 박근혜 내가 보기엔 머리 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왔던 4, 50년의 기간 동안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멀쩡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콘텐츠가 떨어지니까 표현들이 지금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것도 나오기도 했지만 자기가 대국민 담화 몇 번에 걸쳐서 했던 말들을 사실은 다 부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거고 그 어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그리고 표정 보셨어요?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박근혜 얼굴에서 이명박 얼굴을 봤어요. 사기꾼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에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도난 날이라면 모를까요? 박근혜 정권 그러면 이퀄해서 세월호 참사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자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일이고 탄핵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세월호 7시간인 사람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를 헷갈려하는 박근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법만 없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광화문에 끌고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그 정도로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날 1월 1일 날 이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원래 이게 비서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기자들을 이제 출입 기자들이 들어갔는데 15분 전에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간담회를 할 테니까 필기도구나 녹음 녹화 장치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노트북도 갖고 오지 마라. 이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필기도구는 가져왔죠. 필기도구 녹음 장치 아니면 녹화, 녹음, 카메라. 네. 노트북을 빼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얘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거든요. 직무 정지가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에요. 단지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니야까지 안 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살고 있게 놔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가. 예우상 아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신 예우상이죠.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 내의 건물에서 청와대 국가 국민의 혈세로 만든 돈으로 구매한 다가와 차를 기자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하면 안 되는 불법 행위를 또 저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트윗이 있어요. 스탠바이 유님께서 올린 건데 박근혜 스스로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말씀하셨다는데요.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박근혜의 기자 간담회는 간담회 발언 내용을 떠나 개최 자체가 헌법 제65조 제3항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오야마 바다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정도면 인간의 심성이 아닌 것 확실하다. 한원상에 점잖게 짐승이라 했지만 짐승만도 못하다. 자기 집에 개돼지가 죽어도 이럴 순 없다. 혈세 낭비 말고 당장 구속하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유민아빠 김영호님 트윗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에 대한 그 박근혜 발언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 날을 박근혜만 모른다니 어이가 없다.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구조에 관심이나 있었을까? 라면서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세월호 사건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박근혜가 분향소에 갑니다.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한테 유족을 가장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더 시작으로 가면은 세월호 7시간이 있죠.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나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승마 지원을 독려합니다. 네. 그게 박근혜입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눈물이었다는 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보통 정치인들은 담화를 하면서 눈물이 나면 닦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펑펑 쓰면 눈물 안 닦습니다. 그만큼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연기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못 이겨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약속들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특검까지도 약속을 해요. 미진하면 세월호 특검도 주겠다. 특조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박근혜가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주고 말죠. 그래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상태로 특조위가 출범하죠. 그런데 그 특조위에 조대환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계속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방식이었어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세월호를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는 지금도 진행 중이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를 작년 가을에 끝내버렸죠. 그래서 다시 지금 법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박근혜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니. 세월호 1000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렇죠. 1000일이에요. 1000일. 1년이 365일이고요. 곧 있으면 3년 되는 날이 작년처럼 느껴지나 보죠.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 나던 날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임기 내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표현을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트윗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가 주범 새누리는 공범님이 트윗에 올려주셨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사고가 벌어진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개소리, 이 천인공노할 소리를 누가 했을까요? 기자들 앞에서. 천하의 개쌍년, 천하의 악귀 같은 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트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이번에 간담회 관련해서 보셨어요, 전문? 저는 그거를 다 봤습니다, 동영상. 네, 그래서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어떤 그 타이틀이 뭐냐면요.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 변명과 그런 이렇게만 반복한 박근혜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쭉 간담회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요.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통문장에 그런데 그런 이렇게만 반복했던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IM 피터님이 올린 그 자료화면이랑 같이 올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러니 81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34번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박근혜의 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나는 이 그런데야 그 옆에 그런데가 뭔지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적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이렇게 말을 한 문장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분노스럽고 지금은 분노를 넘어서 저는 좀 허탈한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할 만큼 창피했고 국민으로서 분노할 만큼 분노했고 이제는 이 악물고 정말 시간 싸움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아요? 박근혜는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데 그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국민을 더 분노케 한다는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지은 죄는 부모를 죽인 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처절하게 망가지는 모습이랄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박근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오히려 더 분노스럽거든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지지 좀 해달라. 국민 지지가 한 20% 30% 올라가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박근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들 집회에 가면은 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느냐. 삼성에다가 20개의 증권사들이 다 국민연금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합병 찬성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가이드라인 돼서 그쪽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죠. 자, 박근혜의 작년 재작년 발언이었습니다.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새가 날아든다. 두 번째는요. 정말 재밌는 난파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청원 임명진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녹음하는 오늘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서청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임명진 보고 당을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범국민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당이라고 해서 사상 초유의 비박계 탈당이 있었고요. 그마저 용기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다가 그래도 정당이랍시고 어찌해서 누구누구 하마평이 엄청 오르더니 임명진이라고 하는 그래도 새누리당 내에서 윤리위원장으로 굉장히 이름 날렸다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지금 당장 몇 년 동안에 회복 불능한 정도의
완전히 식물정당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임명진 씨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전권을 드릴 테니까 와서 개혁시켜 주십시오 했는지 무슨 미략이 있었는지 어쨌건 간에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임명진이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박근혜 탈당이나 출당이라고 봤거든요. 임명진 스타일로 보면은. 그리고 친박 핵심 중에 서청원이나 최경환이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락이 나와버렸어. 갑자기 의원직 사퇴서를 다 내라.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 돌려주겠다. 또는 서청원한테는 잠깐 탈당에 계시거나 그러면은 다음 2기 20대 국회 2기에 국회의장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락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까발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는 완전히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밀한 음모가 없다는 전제의 말을 하면 친박애들이 이렇게까지 까발리면서 결사항전하는 거는 새누리당 앞으로 재기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봐요. 저는 서청원이를 비롯한 임명진이 이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미략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임명진이 친박 나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1년박 2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서청원이 최경환이 얘네들이 안 나가는 거가 참 얘네들은 정말로 눈치도 없고 시류도 모른다. 얘네들이 지금이라도 나가면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추후에 계속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새누리당 내부의 모든 비리가 밝혀질 때 이놈들은 최전선에서 한 걸음 비껴나는 거거든요. 탈당해 있으면. 그런데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잔류하겠다는 걸 보면 머지않았다. 서청원이도 구속될 날이 멀지 않았고 최경환이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친박계인데요. 요거는 그렇게 평가들 하더만요. 임명진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서청원 탈당했대. 최경환 탈당했대. 그러면 친박 핵심들의 색깔이 좀 지워질 거 아니에요. 뭐 흔히 말하면서 뭐 그렇죠. 예. 윤상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탈당해 나가면은 그래도 비난의 화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나가니까 정가윤이 일종의 약속 대리인으로 나간 거예요. 친박 이거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친박이었다는 책임을 지고 나갈 테니까 다른 친박들이 따라오길 바라했는데 서청원이는 뒤 돌아서 갖고 임명진한테 이렇게. 임명진이 저는 미략했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미략이라기보다는 이런 쇄신을 하는데 저항하지 마시고 쇄신의 어떤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원로나 핵심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잘 되면 혹시나 압니까? 국회의장도 해드릴지 이런 뉘앙스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또 그 미락을 까발리기 시작하면요. 임명진도 안 되고 임명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개혁한다고 들어왔지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당 색깔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라고 개혁의 동력이 완전히 꺾이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임명진은 대외적으로 이제 미락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라서 누구를 데려와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 돼버린 거예요. 개판 진흙탕 싸움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서청원이 악성 종양 임명진이야말로 할복하라고까지 말을 했네요. 네. 파리이장 혁명적 정권교체님 트윗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서청원, 임명진 미략 폭로, 여인적 청산 파열음, 끝까지 권문수와 거짓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누리는 완전 분해 뒤에 완전 소각되어야 한다라고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조국님이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뉴스원의 서청원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명진 불법으로 당 파괴 당장 당을 떠나라를 링크해 주시면서 새누리 이제 완전 끝났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국민들 시선은 안중에 높고 당에 가면 현역 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당직부터 시작해서 그 반개에 어마어마한 조직들을 갖고 있거든요. 당을 친박계가 장악했다고 하는 거는 그 주요 조직에 다 친박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가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뭐 전국위원회라든지 등등 주요 회의를 열어갖고 인준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대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 하나 음모주 계시고 원내대표로는 지금 그걸 끌어갈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임명진이 비대위원장 자체를 아예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당분간은 정우택 음모주께서 겸 비대위원장으로 끌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제가 서청원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느꼈어요. 아까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회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의 추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서청원이 그 새누리당이 전국에 있는 각 지역 위원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친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지역 위원장들한테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거 우리 그 북한에서 보내는 난수표 방송을 한 게 아닌가. 비대위를 꾸리지 않게
다들 알아서 해라라고 난수표 방송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후의 발악 차원으로 마지막 한번 결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망으로 한꺼번에 싹 훑어담듯이 해서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야 될 텐데 말이에요. 저인망 쌍끌이로 그냥 쫙 끌어다가. 네. 제가 임명진으로 트윗에서 검색을 했는데 좀 된 건데요. 24일 보수 우파 집회는 우선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집회부터 해야 합니다. 임명진은 현재의 보수의 가치와 100% 반대대치되는 사상을 가진 좌빨 인사입니다. 라는 재미난 트윗이 있네요. 좌빨 인사 임명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쪽에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는데 워낙 새누리당, 한나라당 부류 중에서는 그래도 개혁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재 박근혜 정권 때도요, 정평가 때 나와가지고 박근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쇄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친박 상표가 너무나 큰 정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진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임명진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추미애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임명진이 그 비대위원장에 내정됐다고 하니까 친박에게 이용당하고 쫓겨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임명진에게. 아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임명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서 막 물어뜯고 싸우다 보면은 뭔가 죽는 놈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싸움은 재밌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 악인들 중에 그 패거리 중에 곁다리 하나가 트윗을 쓴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모라는 닉네임의 트윗입니다. 이건 그쪽 애들이에요. 재밌습니다. 변희재가 묘수를 냈다. 벌써 빵 터졌어. 서청원, 최경환이 임명진 내쫓고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책임 통감 자진 탈당 무소속 되는 게다. 그러면 선원계, 최논계 될 수 있다. 원래 불알이 없던 무골층들이었으니까 트랜스젠더 금방 된다. 이렇게 올렸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특치님이 정우택한테 문자 보낸 회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나 나참. 임명진을 비상대책위원장 선택한 이유가 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이가 없다. 아 진짜 웃기거든요. 아 그럼 우리 전부 새누리당 깃발 아래로 가가지고 걔네들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라는 말이 불구경하고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는 말이 진짜 저 새누리당 당사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는 기분이네요. 이런 걸 이제 흔히 말해서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매트리스를 잘 만드는 전문기업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신발성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고급 실리콘 소재라서 많이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162개의 에어 기둥이 발 모양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 펌핑 작업으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포도 선물,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발이 아프신 분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필바운드 깔창은 구두형, 스포츠형이 따로 있습니다. 믿고 쓰는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산악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등 단체 문의는 031-922-3374로 문의주세요. 검색창에 필바운드 또는 필바운드 깔창을 검색하세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쇼인 침대가 만드는 내신발성 매트리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TV조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TV조선을 고소했는데 일단 TV조선이 방송한 내용 자체가 이재명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임을 밝히고 그 공식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 뒤 그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TV조선은 지난 1일에 서민시장 이재명 알고 보니 철거민 시의원의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뭐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시장의 그 경력에 이렇게 흠집내기에 몰두했다라는 그 정황이 보였고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그게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고 증폭됐는지 그런 부분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좀 힘들었던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흠집내기 생채기 한 TV조선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 정식으로 고소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베네 뭐네 변희재네 정명이네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정치적 위자료 같은 걸로 TV조선과 한번 이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보너스라도 받으셔야지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제가 예전에 모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 정미홍이나 변희재한테 걸었던 금액이 그렇게 많다면 많은데 크진 않아요.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랬는데 정미홍이 그걸 안 갚으려고 그래가지고 압류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예. 그 말이 책임이 따른다. 예. 격한 표현이잖아요. TV조선 문 닫게 만들겠다라고. 근데 이재명 시장이 예전에 다른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는 다 근거를 가지고 한다. 그냥 뱉는 말이 아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TV조선을 문 닫게 할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있지만 이걸 정말 이게 사실은 논란을 항상 많이 가져왔던 거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항상 뒤에 따라다녔던 건데 요거에 관련돼서 쭉 준비를 해오거나 대비를 해온 게 있기 때문에 TV조선과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 굉장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두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정표원들이 요즘 이재명 시장 많이 부르잖아요.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바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 한 방송사인 우리나라 자칭 제1의 신문사라고 하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속해있는 그 조선그룹 대항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는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선명성을 나타내기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도 좀 올리고. 근데 이재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워딩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없애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신문. 그 겹치는 화면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 하는 걸 직접 봤는데 이재명 시장 워딩 중에 TV조선은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그 말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말이랑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선일보가 이거를 전후 사정을 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재명을 물어뜯기 위해서 고의적인 오보인 것 같거든요. 느낌에. 종편 또는 조중동이 고질적으로 뭐가 제일 나쁘냐면요. 박근혜 물어뜯는 것까지는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걔네들이 우리 동지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 잡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깎아내리는데 이재명 쓰는 것도 맞고요. 이재명 깎아내리는데 문재인 쓰는 것도 맞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간질시키는 작업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랄까 저쪽에 어떤 후보가 나오면 은근슬쩍 또 띄우면서 나는 박근혜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소한 민주당 계열이 정권 잡는 건 싫어. 그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편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표예요. 조금만 이쪽에서 야권에서 올라오면 이재명 물어뜯고 그 방식으로 갈 겁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쪽 파일을 줄여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노년층에서는 정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컨셉이 좋아요. 왜 낮 시간대에 지상파를 틀면 정치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노인들 정치 얘기 좋아하잖아요. 박근혜 이야기도 좋아하고 많이 나오니까 정편 채널 서너 개만 틀어놓으면 자기들 좋아하는 정치 얘기가 엄청 나왔던 바로 그 정편이거든요. 코락코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 나면 다른 사람들 중간에 소홀을 취하거나 그렇거든요. 이재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번 끝까지 한번 붙어보시기를. 이재명 TV조선 키워드로 트윗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더 램판트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방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전원책이 오프닝 멘트를 하며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과 논란을 벌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주 질라진 새끼다. 이런 트윗도 있네요. 그럼 겸사겸사해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전원책. JTBC 신년 특집 토론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았어요. 주인공은 단연 전원책이었습니다. 가장 빛나 보였던 사람은 사실 유승민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더만요. 유승민은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그날. 전원책이 아마 상대적으로 유승민을 좋아 보이게 하는 그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너무 너무 극렬하게 나가니까 유승민이 온건해 보여요. 합리적 보수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고 말도 아끼니까 저는 그 생방송을 보느라 이를 좀 접고 방송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싶어서는 아니고 손석희 형님을 좀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100분 토론을 봤는데 보다가 말고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전원책 때문에. 그래서 연락에 막 페이스북 트윗에 올렸는데 미친 것 같아요. 사람이. 썰전 시청률에 막대한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저는 그 썰전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근데 과거의 100분 토론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진행자 그리고 다른 패널들을 무시하면서 토론을 망쳐버리는 걸 좀 자주 목도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군 가산점 문제 그 토론이 좀 유명한데 직접 찾아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번과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은 목소리마저 클까? 항상 왜 저렇게 목소리는 클까? 우리는 조곤조곤 얘기하고 무릎을 맞대고 하나씩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들은 듣지도 않고 목소리만 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진화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소리를 맨날 크게 내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아하. 자주 쓰니까. 항상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예, 큰 소리 아니면 다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네. 변호할 때도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솔트 언론자부 역척결님이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이재명 시장이 옳고 전원책이 틀렸습니다. 10대 기업 법인세율 11%, 조세감면은 39%. 전원책이 이재명 시장 말에 개거품 문 이유 있었네요. 자유경제원은 전경련과 관련 회원사들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죠. 2014년까지 자유경제원장이 전원책이었군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입증 자료까지 그림으로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지. 그러니까 전원책이 유시민이라고 하는 상대 패널의 후광 효과 때문에 썰전에서 굉장히 호감형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옛날 썰전 같으면은 박근혜를 옹호해야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박근혜를 유시민과 더불어 까기 시작하니까 뭔가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토론 프로로 가니까 본색이 드러난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까먹고 있었지. 지난 몇 년 동안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전원책 나오면 때려 패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원래? 전원책은 TV에서 나오면 저기가 생각이 나요. 황금박쥐. 사람 외모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해골바가지. 마루치 아라치에 나오는 팔라팔라. 이건 좀 오래된 트윗인데요. 청년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님의 트윗입니다. 전원책은 알아주는 숫골. 지난 발언만 살펴봐도 얼마나 꼴통인지 안다. 그가 썰전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유시민 때문에 그가 보수를 새로 배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스위스 측의 100개 중에 1개만 훔쳐도 도둑놈이다. 그의 숫골 삶도 마찬가지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3일에 올라온 트윗인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썰전에 나오면서 편집이 많이 되어서 이 사람이 발언을 하던가 어떤 그 프로그램 특성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의 본심이라든지 그것은 그냥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재명 시장님의 페이스북입니다. 법인세율 논쟁은 전원책 실수, 성공한 법인세 보호작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성공했다. 그 전원책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JTBC 신년 토론에서 법인세 인상을 싫어하는 자유기업원 출신
전원책 변호사는 소란과 수치 싸움으로 이재명의 법인세 증세 주장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쭉 팩트를 좀 몇 가지 나열하시고 위와 같은 이재명의 평소 주장을 잘 알고 있던 전원책은 복지 망국론으로 이재명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이런 주장을 할 기회를 준 꼴이 되자 흥분한 척하며 억지와 소란으로 이 주장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노련한 논객, 전원책이 흥분해서 실수할 리가 있나요? 이재명을 흥분시키고 이재명의 입을 틀어막는 나름의 작전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재벌 편들기, 법인세 인상 주장 틀어막기에 성공한 전 자유기업원장님의 성공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정치권에 평이 있더만요. 이재명이 이런 토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강연 정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혼자 플레이하는 단독 드리블을 좋아해요. 스타일이. 이게 상대방 수에 말리면은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 부족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었어. 작년에 초인가 이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땐 서로 우호적이니까 토론 자체가 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회인문학적 토론은요. 뻔해요. 복지하려면 법인세 올려가지고 하자. 당연한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반대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요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치열한 준비를 해서 내용 컨텐츠보다는요. 분위기상 누가 이겼냐 안 이겼냐 하는 여러 가지 굉장한 치밀한 기획 속에 들어가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100분 토론에 대해서 제가 가장 공감하는 객관적인 분석하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 곳의 그 글들을 읽어봤는데 딴지일보에서 올린 글이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트윗에도 올렸는데요. 어제 토론 화제다. 손석희 사장은 1분간 18회 정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전원책이다. 하면서 기사를 올렸는데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전원책 앤드 이재명 붙으면 우주를 멸망시킬 삼각성분. 2번 유승민 앤 이재명 노장 수비수와 신인 골잡이. 3번 유시민 앤 유승민 선수와 선수의 실질적 불꽃 대결. 4번 유시민 앤드 전원책 트랭콜라이저. 이게 신경안정제 진정시키는 사람. 유승민 앤 전원책은 한국 보수의 두 민낯. 유시민 앤 이재명 나는 너의 적도 스승도 아니니. 7번 번외 손석희. 그래서 글을 이렇게 맺네요. 손석희의 가장 무서운 내공은 빵 터뜨려 놓고 자기는 안 웃는 포커페이스에 있다. 토론 내 그 내공은 빛을 발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론회는 그의 기획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나 전원책이 미웠으면 내년 이맘때 보자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17년에 손석희가 직접 진행하는 토론이 이걸로 끝일 일은 없을 것 같다. 전원책은 절대로 없을 다음 토론회가 기대되는 바이다. 이렇게 맺나요? 춘심애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토론하기 전에 JTBC 아나운서가 대기실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전원책 대기실을 찾아갔다가 전원책이 엄청나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 분장 중이었죠, 전원책이. 들리는 뒷말에는요. 네. 아나운서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 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뉴스룸하고 그 다음 중간을 이어주는 그 이동 동선에 따라서 손석희도 따라가고 하는 페이스북 라이브였는데 그 여기자가 분장실에 이제 유시민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만나서 분장실로 전원책을 찾아가는데 이미 그 안에서 분장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열이 받아서 막 화를 내고 있었대요. 아마 머리 만지는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그 헤어드레서가 뭔가 잘못했다든지, 얼굴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기자가 들어가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내리고 싶은데 막 울백을 자꾸 한다든지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렇게 빗모이신 머리를 막 하니까. 예, 빗모이신 분들은 특히 머리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약간 설정처럼 느껴졌어. 재미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요.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그 상대방이 무한할 정도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요? 당연히 편집되려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전원책은. 그 화를 낸 요지가 그거죠. 사전 양해도 안 구하고 지금 카메라 들이대고 들어간다 이거 아니야. 예. 그거 당연히 썰전에 너무 편집됐죠. 익숙해지셔서. 그래, 썰전에 익숙해서. 썰전 PD님 잘못이야요. 편집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잘못이 야요는 거예요. 야요. 편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전원책이 어느 정도 남자분들의 매니아들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군대에 대해서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을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네. 전원책한테 열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군대 갔다 와서 그거를 이제 여성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의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여자들을 까는 용도로 쓰는 대표적인 변호사, 그런 논객이 전원책이었죠. 그래서 거의 그런 분이죠. 예. 그 군 가산점 제도 관련한 토론 보시면은 왜 그런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거 보고 저게 불필요한 제도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안 볼래요. 기분 나빠져. 전원책 씨가 과거 이력 중에 자유경제원 원장이기도 했지만 아까 최정민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미용 씨 그 이재명 시장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 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전원책이었어요.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시장에게. 과거 사진 한 장 떠도는 게 있는데 나경원과 손잡고 이렇게 선거 유세 차량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전원책 사진도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전원책까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재명, TV조선, 전원책까지.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신적 충격. 이번에도 특검에서 실질적 대통령을 호출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핑계를 대고요. 특검에 안 나간 거예요? 특검에 출두를 안 한 거죠.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이제 주요 피의자잖아요. 핵심 피의자잖아요. 그러면 수사하는 곳으로 불러요. 감옥에 있는데 불러요. 근데 자기가 안 나간다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옥에 직접 가서 구치소에 가가지고 끌어내야지. 안 나가는 사유가 정신적 충격이라는 거예요. 종류나 체포랑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안 나가면은 법은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해명을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혐의를 다 인정하는 거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는 안 나오더라도 특검 가서 조사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그 이후로 정신적 충격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공황장애였던 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회폐해졌다가 이번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케이스인데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 구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 나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들도 몇 개 보입니다. 이것도 저는 시간 벌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느려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 맞추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정신적 충격이란 말은 다 거짓말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왜 박근혜도 그렇고 억울하다고 하면 특검에 나가서 자기가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안 나가는 이유가 굳이 말하자면 시간 끌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사실 그것도 실익이 별로 없어요. 최순실이 특검을 조사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헌재가 판결을 늦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특검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자기 변호나 방어를 안 하면은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증언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불리해지거든요. 법은 그렇게 해석해요. 특별히 자기 변호를 하는 노력을 안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특검은 기존 그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랑은 약간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검찰 출두 그냥 안 하는 것과는 특검 안 나가는 것과는 나중에 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특검은 정말 잘한다. 네. 이번 특검에 불만인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역대 가장 잘하고 있는 특검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한 가지 불만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뭔데요? 일단 외교부하고 법무부를 좀 조졌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공범관계라 정유라를 어떻게 하면 늦게 데리고 들어올까? 특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데리고 들어올까? 요거만 연구하고 있는 애들 같거든요. 특검에서 외교부하고 법무부 애들을 싸그리 한번 좀 압수수색을 해서 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하지 않을까요? 외교부에서 정유라의 독일 거주나 유럽 거주를 도와줬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 뉴스잖아요. 네. 곧 그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언론보다 앞서가진 않지만 아주 뒤처지면서 가고 있진 않잖아요. 특검이 지금 속보를 되게 잘 따라잡고 있잖아요. 수사하는 것들을 보면 요것도 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 캐면 진짜 고구마 줄기 아닐까 이것도. 그러니까 준비는 들어요. 하고 있대. 전에는 그렇죠. 그 폭로조차 못하고 조금 더 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 키 이슈가 있잖아요. 그 코아가 있는데 코아를 얼마나 많이 건들고 있는지는 지금 발표가 많이 돼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줄기 이슈들. 그러니까 정유라라든지 뭐 최순실이가 이랬대 저랬대 뭐 마사지 아줌마도 나오고 경락 아줌마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 보내주고 있는데 그 코아 이슈가 얼마나 왔는지 그건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직 발표하거나 흘릴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코어는 박근혜잖아요. 그렇죠. 예, 코어는 박근혜와 김기춘을 우병우 얘네들을 완전히 올가맬 수 있는 게 코어인데 거기까지는 완벽한 증거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삼가고 있는 거지.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다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오, 이거 있네요. 특검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재수사 검토 중. 해서 이것도 이제 수사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마다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니까. 한 번 악수수색을 하는데 한꺼번에 10곳을 같이 털어요. 너무 아름다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아름다워. 아니, 이분, 우리 윤석열 수사팀장님, 멋져. 나오실 때마다 무표정? 그리고 그래서 할 건데 뭐 어쩔겨. 라는 할 거야. 그러면서 하셔. 너무 좋아. 검사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런 느낌 아니었는데 전혀. 아니 지금 내가 목이 좀 갔어요. 잠을 못 잤는데다가 다른 데서 방송을 좀 하고 오느라고 목이 좀 갔고 이해해 주시고요. 윤석열 검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소환하지는 마세요. 네.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사모 세월호 특별법. 국회에서 지금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하고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찬반 댓글을 달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막 여러 개 올려도 상관없게끔 만들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달린 댓글이 그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댓글, 찬성하는 댓글 포함해서 20만 건 넘게 달렸답니다. 근데 거기에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실에서 SNS를 통해서 말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안들 관련해가지고 입법 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엄청난 반대가 달려서 29,000개 정도 달린 상태에서 그 SNS를 올렸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다 보니까 박사모 관련한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 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서 반대 의견을 달아라라는 일종의 지령 같은 그런 글들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 세월X에 달린 댓글이 조회수에도 불구하고요. 일주일 지났을 때 댓글 40개 돌파했어요. 조회수가 몇백만 건. 방송하는 현재 세월X의 조회수는요. 490만 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월X에 달린 댓글은 지금 현재 11,172개입니다. 근데 세월호 관련한 입법 댓글에 댓글이 20만 개가 달렸어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새가 날아든다가 3년 가까이 여기에 달린 댓글 수가 약 6만 2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공방전이 벌어진 게 이쪽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가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박사모 부류의 사람들이 반대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누군가가 저기에 지금 박사모가 세월호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를 달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균형추가 맞춰지면서 달린 댓글인데 댓글 20만 개가 달리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범국민적으로 확 이슈가 된 자루의 세월X도 이제 10,000개 댓글 좀 넘었다고요. 우리처럼 3년 동안 거의 매일 방송했던 사람들 방송에 달린 댓글이 6만 개 조금 넘었다고요.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저도 직접 들어가서 찬성 댓글을 달아봤는데 홈페이지가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중복 댓글이 가능해요. 동일 인물로.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박주민 의원이 우윤근 사무총장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네,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복 댓글 그냥 싹 날려버리고 그냥 한 명이 올린 걸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 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 저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최고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은 국정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인선에까지 개입했죠. 놀라운 게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요. 정호성 같은 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복수로 선택해가지고 일단 평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러면 최순실이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낫겠네 하고 찍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상의 새누리당 총재 역할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을 감히 저는 천재라고 명명해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해안을 가지신 이분. 다음 대선 후보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감옥에 있을 게 아니고. 그럼 새누리당의 소위 말했던 친박계들이 친박이 아니라 친최네요? 그렇죠. 친실, 친최. 아니 그러면 그 형무소에 안에 있으면서 출마하는 거예요? 옥중 출마? 장준하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그 옥중 출마. 이거 민중의 소리 만평인데요. 난 모른다라는 만평이에요. 국민농단. 그 정유라가 맨 앞에 있고 그 옆에 최순실 그 다음에 박근혜인데요. 다 크게 난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유라는 엄마가 다 했다. 그 다음에 최순실은 언니가 다 했다. 그럼 박근혜는 우주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평입니다. 강아지의 장명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귀엽지 사실은. 그럴 수 있지. 박근혜가요? 아니 최순실이. 최순실이 그 진돗개? 네. 청와대 진돗개. 자기 개 이름 하나 못 짓냐? 그러니까 진돗개 2마리 이름 후보 4쌍을 만들어가지고 재가를 받으셨어요. 예전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시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이름 공모해가지고 개를 모든 서울 시민의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 정도 되던가. 이 뭐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가십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그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뭐 이번 최순실 게이트 내에서도 진돗개 얘기도 뭐 나오고 잠깐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친박이나 공천 꼽을 때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한번 종합해보자고요.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었던 저는 그 모 여자 의원 초선이고 우리 김승아 KTX 지부장이랑 연관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최연모혜 씨. 이분은 100% 저는 최순실이 꼽은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국회의원들 공천에도 관여를 해. 심지어 최고위원 인선에도 관여를 해. 조항규 사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각의 인선에도 관여를 해. 그러면 사실상은 친박당이 아니라 친최당인 게 맞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박근혜는 그냥 유유자적 뭔가를 즐기고 있을 때 실제로 박근혜에게 도움은 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두고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농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전횡을 휘둘러서 정권을 휘두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자체를 최순실이 했다는 대표적인 것, 지금까지는 기업들 움직이고 삥뜨고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공천이나 장관 인선 또는 새누리당의 이런 것까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또 다른 국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는 공천이나 새누리당 관련한 이야기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정경련이라든지 하는 기업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었지. 그 최순실을 보면은 그 중국 역사의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왕진이란 환관이 있어요. 명나라 때.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자기가 모셨던 왕자가 황제가 됨으로 해서 그 권력을 아주 최고까지 누렸거든요. 그 사람이 기침을 하면은 그때 당시 조정의 대신들이 벌벌 떨었다. 그 정도까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영종 황제인데 그 영종 황제가 했었던 그 모든 멍청한 짓을 이 사람이 다 기획하고 주도를 하고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왕진이 어떻게 죽냐면요. 그 열받은 군인들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길거리에서. 근데 지금 왕진의 그 고사를 보면은 지금 최순실이 하는 짓거리랑 너무 똑같아요. 그 최후가 최순실의 최후도 곱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하나 가겠습니다. 마지막 정유라 이가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논란은 뭐냐면은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JTBC 이가혁 기자다. 기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 박무식이라고 하시는 분이 미디어오늘, 폭풍설사, 허핑턴 포스트 세 곳에 동시에 기사를 넣었어요. 페이스북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그 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박모라고 하시는 분의 논리는 기자는 취재해야 될 사람이고 관찰자로만 존재해야지 현실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가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는 거를 제지하는 걸 봤냐? 그런 거를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JTBC 이가혁 기자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망발을 쏟아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정말 배가 아파도 많이 아픈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페이스북에서는 그 현직 기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반박 글들을 쭉 올리고 있어요. 그 글들 내용을 보면 기자의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기자의 윤리보다 앞서는 윤리도 아주 많다. 기자의 윤리만을 내세우면 단순 소식을 전해주는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논조의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자는 성역인가요? 불법을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그걸 내버려 둬야 되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네.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정파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만약에 진영으로만 따지면은 기존에 있던 조중동과는 다른 논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손석희 사장은 중립을 지키는 거죠. 이쪽 진영이 아니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쪽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손석희가 상대적으로 좌쪽으로 보이는 측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JTBC가 그 반대쪽에 있는 최순실의 딸을 신고했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JTBC 기자가 진보 쪽 어떤 사람의 비리나 이런 쪽을 고발하는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봅니다. 기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비슷한 일로 그 정도로 윤리의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딱 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한 분야. 종교인. 신부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스님이거나 하시는 분이 죄진자가 자기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것. 그게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직업도 직업이지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는 권리와 난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가혁 기자 관련한 트윗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트윗이 있습니다. 잔악한 언론의 난이라는 사람이 올린 트윗인데, JTBC 기자 이가혁, 경찰에 정유라 자신이 신고하고 자신이 취재. 도대체 기자 맞나? 이 사람도 한국의 한 사람의 시민인 거잖아요. 기자이기 이전에. 그럼요. 불법한 상황을 이 엄청난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그런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아까 말한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흉악범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대상이 정유라가 아니고. 취재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유라의 감정이입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헤게모니를 다 끌고 가고 있는 거대 언론사의 기자가 부도덕하게도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인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흉악범이거나 전범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게 내버려 둬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윤리 어느 쪽으로 저는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판하려면은 원칙적으로 왜 요즘에도 피의자들한테 마스크 씌우고 이러는 게 다 인권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명백하게 범인인지 알지만, 살인사건은 범인인지 알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에 의해서 얼굴을 가리는 거를 인권 때문에 해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막 진짜 흉악범들이, 연쇄살인범들이 얼굴 가리고 나오니까 그걸 또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벗기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요가 없이 사생활을 그냥 찍는다는 거에 대한 저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비판해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자가 주요 사건의 중요한 범인을 자기가 신고하고 취재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JTBC 막둥이 기자라네요. 네, 막둥이 기자인데, 근데 그 윤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기자가 진실성과 정확성과 객관성, 공평성, 공정성 및 공적 책임이 있는 것은요, 윤리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벗어나갔을 때 그 윤리에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진실성이 없는 보도를 했다면은 거기에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문제를 보고 시민으로서 이거를, 그건 기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자로서 문제를 봐서 이것을 신고를 했나 마냐가 그거는 윤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고를 했을 때는 시민이지 기자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범인을 은닉해주거나 하는 죄 있잖아요. 범인 그렇죠. 은닉죄. 네. 정반대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 범죄라는 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도 있거든요. 맞아요. 불고지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예외인 사람이 가족을 제외하고는 불고지죄가 있는 거예요. 범국민적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사람을 찍기만 해요. 신고는 안 한 상태로. 그걸 내보내.
심지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줘.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디서 찍었냐 그러면 내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기자에게 정반대 논리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 같은 거예요. 그렇게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신고를 하는 순간에 경찰이 오고 이러는 장면들을 다 찍는 것이 이게 윤리적으로 끝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 취재의 과정 중에 하나가 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취재 행위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맞는 거죠. 취재 행위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도 취재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취재라는 게 뭔데요? 경찰이 왔을 때 정유라의 반응, 경찰의 행동 이런 것들까지 그 모든 소스가 취재인데 그 신고를 누가 했던 간에 그 모든 과정들은 취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사 그 주체가 기자라고 할지라도 윤리에 어긋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박상현 씨가 주장하는 기자 윤리를, 취재 윤리를 잘 지키는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그 정치인이 하는 얘기 수첩에 이렇게 적고 타이프 쳐가지고 그냥 기사 내보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진보적인 언론 쪽에다 이런 아젠다를 던져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폭풍설사를 먼저 봤는데 굉장히 분노했어요.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기자간담회 한 거 있잖아요. 진짜 기자들 같으면 거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잠깐 메모는 할 수 있어. 손석희 그 앵커가 그 여기자한테 막 혼냈잖아요. 그렇다 하지만요. 라이브 중에. 그리고 외신들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요. 어이없는 저널리스트들을 봤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첫째,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저널리스틱 에틱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던 게 그 사람은 지금 탄핵 중이고 그 심판 중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갔니? 좀 다시 배워라라는 그 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취재 윤리로만 따지면은 주요 피의자여서 지금 취재를 하면 안 되는 설사 그가 대통령직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의해서 현장에 갔더라도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 되는 자에 취재를 하면 그것은 보도 윤리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재밌는 뒤 섞어보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